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계톡 오늘 진행을 맡은 최민주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이죠. 블랙록과 피델리피에 대해서 전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 또 이 코인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블랙록과 피델리티에 네, 네.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네.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이 또 몇 달 전과만이라도 비교를 해도 정말 탄탄해졌다라고 네, 네,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인 블랙록과 피델리피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는 이 비트코인의 ETF를 또 발행이 가능하고요. 또 믿을 만한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죠. 먼저 세계적인 투자은행 블랙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용자산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국적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이라면은 아무래도 코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많이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988년 분리 이전에는 블랙스톤 파이낸셜이었다고 합니다. 1994년에 슈워츠먼에 의해서 블랙스톤 파이낸셜은 완전히 매각이 됐고요. 이후에는 블랙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사명을 변경해서 이어오게 됐습니다. 블랙록보다 운용 자산이 거대한 투자 기관은 이제는 거의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여진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단위로는 주체들의 자금이 모이는 국부펀드와 연기금 등과 비교해봐도 이 단순 규모 면에서는 블랙록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피델리티 그리고 스트리트, 인베스코 등 업계 상위권의 자산 운용사들의 규모를 능가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대침체 이후에 헤지펀드들이 쇠락한 사이에 패시브 펀드의 열풍을 주도한 이 대표 주자이기도 한데요. 자, 운용 자산 중에 65%나 해당이 되는 6조 1,987억 달러의 자사 인덴스와 ETF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클 버리는 지수 추종 자산 운용사의 인기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또 두고요. 금융시장 버블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라면서 또 비판을 부추기는 이 존재들이 또 상당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은 부채를 포함하는 규모인지라 일반적인 상식에서 얘기하는 자산 규모를 알려면 이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또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금융업계에서는 이 부채가 또 그냥 상식이기도 하고 이만한 부채를 또 쌓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모펀드 자산 운용사들의 부채라는 것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에 맡긴 펀드 투자금인데, 블랙록의 펀드 구성도 부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ETF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대부분 고정적인 자금이라서 문제가 또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투자자들도 이 점을 또 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또 블랙록이 운영하는 펀드들은 유지 기간이 또 굉장히 길어서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게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같은 펀드라도 1년, 3년, 5년, 10년 등 또 뒤로 갈수록 장기 투자가 확실하게 좀 유리하게끔 또 설계를 해놨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자산 운용사라도 그렇듯이 이 블랙록 역시 다양한 펀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력 펀드라고 부를 만한 것이 딱히 존재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블랙록의 펀드를 또 팔고 있죠. ETF 쪽에서는 아이쉐어즈라는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은 ETF에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많아서 블랙록 글로벌 ETF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 형태를 전망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아이쉐어즈라는 ETF가 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펀드는 한국금융당국도 주목하는 펀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ETF에 묶인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록의 역사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진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에 레리 핑크와 로버트 게피토 등의 8명의 인원이 설립했는데요. 제가 레리 핑크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실까요? 레리 핑크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록을 설립했고요.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 인물로 투자업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현재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요. 레리 핑크는 이 회사의 회장 겸 CEO로
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존에는 블랙스톤 파이낸셜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으로 또 출발을 했었는데 1992년 MBS 시장에 진출한 이후 MBS 운용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단순히 업계 상위권으로 올라서더니 1999년 닷컴 버블, IT 버블이라고 하죠. 이후로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시면서 말씀 또 드리도록 할 텐데요.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과정에서 저희 한창 팬데믹이 유행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금융업계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이 블랙록이라고 합니다. 2020년 8월 기사를 또 함께 보시면요. 테마색이 35억 달러의 지분 3.9%를 포트폴리오에 더하면서 최대 주주 중에 하나로 올라섰다는 기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2020년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펀드로의 투자 붐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름만 ESG인 펀드를 통해서 세계적인 석유 회사들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ESG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랙록 출신의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인사에 대거 등용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브라이언 디즈 블랙록을 지속 가능 투자 글로벌 헤드로 발탁을 했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분이 윌리 아데 예모를 이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존 정부까지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투자은행 인사들이 상당수 등용했던 것과 많이 또 대조가 되죠. 블랙록 출신이 미국 재무부와 국가경제위원회의 실무사령탑 요직을 또 차지하면서 세계 1위의 자산 규모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세계 넘버원 글로벌 금융회사로 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이 하나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2023년에 6월 15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나스닥과 CBOT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을 좀 했으나 2주 이후에 이 SEC의 불허로 인해서 무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하로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블랙록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들의 상장 신청서 내용의 명확성과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과가 좀 만들어졌었습니다. 블랙록은 지금까지 SEC에 무려 576건의 ETF 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단 한 건을 제외한 575건을 승인을 받았는데 두 번째 실패 사례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SEC는 보완된 신청서의 심사는 진행하겠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모습 함께 보여줬었습니다. 10월 16일에 상장이 승인이 됐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비트코인이 잠시나마 10%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금방 루머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11월 9일에 델라웨어 기업부 웹사이트에 아이쉐어즈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를 등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이더리움 가격이 또 폭등을 한 모습도 보여줬었죠. 이 이후에는 2024년 1월 10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블랙록의 상품을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승인을 또 했습니다. 2024년 2월 셋째 주에 자사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에 유입된 자금이 무려 16억 7,37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10종목 유입 자금 중에서 무려 74%, 74%를 독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4년 1월과 2월에 유입된 자금 합계는 52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 같은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417개 ETF로 유입된 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상기의 성과를 통해서 블랙록이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집요하도록 집착했던 이유가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2024년 5월 들어서 유입액을 0을 기록하는 등 좀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델리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요. 미국 종합금융기업, 미국 3위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에 이어서 좀
세계적인 큰 투자 은행이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요. 피델리피도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블랙록 그리고 뱅가드 그룹과 더불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덱스 펀드의 상장 지수 펀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 S&P 500 내 대부분의 기업들의 대주주입니다. 소수점 투자를 가장 먼저 제공한 증권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국내에서는 피터 린츠의 마젤란 펀드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피델리티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손녀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창업자 손녀이자 현직 대표인 애비게일 존슨에 대해서 사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포브스 기준 여성 부호 순위 9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애비게일 존슨인데요. 포브스 선정 기업 여성 순위에서 또 이부진 대표가 자리에 함께 또 오르기도 했었죠.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펀드 매니저로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암호화폐 사업부를 출범을 시킨 분이시고요. 2023년 6월에 블랙록에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상장을 신청을 했고요. 2024년 1월 SEC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2023년에 발표한 비트코인 보고서에 따르자면 비트코인의 금의 장점과 그리고 피아트 머니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내구성 그리고 대체 가능성, 희소성에 대해서는 금과 성질이 같다고 합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유용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분할 가능성과 이동성은 피아트 머니와 유사합니다. 사용과 이체 이동이 쉽다라는 장점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이게 유일한 단점은 금처럼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또 짚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네트워크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치의 네트워크라는 말이 또 있죠.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자료를 통해서 포스코 홀딩스의 7대 주주라는 사실이 또 드러났는데요. 전체 지분의 0.3%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또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비교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또 거대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이 두 회사의 규모 그리고 투자 전략, 수수료 구조 등 몇 가지 핵심 측면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모로 따지자면 블랙록은 약 10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반면 피델리티는 5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에서 한 두세 번째로 큰 자산 관리 회사라고 말씀을 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록의 대규모는 회사가 더 많은 자원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더 광범위한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투자 전략을 함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블랙록은 인덱스 펀드와 ETF를 주로 투자하는 수동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반면 피델리티는 개별 주식과 채권 그리고 뮤추얼 펀드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수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전략보다 수수료가 낮아서 좀 저렴하지만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반면에 적극적인 전략은 수수료가 조금 더 높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수료가 투자자의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 함께 또 짚어 가시는 것 같은데요. 블랙록의 인덱스 펀드와 ETF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피델리티의 적극적인 투자 기금 수수료보다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에게는 적극적인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투자자들에서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모두 사용자 친화적인 투자 플랫폼을 제공하는데요. 블랙록의 플랫폼은 인덱스 펀드와 ETF에 대한 광범위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피델리티의 플랫폼은 개별 주식 그리고 채권 그리고 뮤추얼 펀드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양사의 플랫폼 모두 투자자에게 계좌 관리 그리고 연구 및 거래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또 그리고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고객에게 모두 재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블랙록의 자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더 가격이 조금 높지만 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피델리티의 자문 서비스는 조금 더 저렴한 모습 보이지만 덜 개인화가 된 모습을 함께 또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모두 다양한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좀 충족할 수 있는 유명한 그리고 세계적인 기관이긴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한번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블랙록과 피델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기서 또 조금 더해서 요즘 점점 커지고 있는 그리고 점점 더 두터워지는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또 본부장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코인 전문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닌데요?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또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또 엄청나게 연속적으로 순유입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좀 다양한 저 인사이트들 통해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의미를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본부장님 의견으로는? 어떤 유입세요? 계속해서 순유입세가 오고 있잖아요. 10거래일 넘게 연속적으로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 부분 본부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수익 유입세라는 게 네. 아니 아무래도 오늘 트럼프 오늘 정책도 파월이 그렇고 이제 그 발언을 해서 이제 좀 약간 네. 떨어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욕망에 관한 거라서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뭐라고 그쵸.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잘 더 판단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이게 아무래도 각자의 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선택에 따른 거다 네네네네네. 보니까 투자자들이 또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셔 가지고 또 투자에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일각에서 한 개 가격이 이제 많이 엄청나게 치솟았잖아요. 근데 한 개는 아니더라도 0.5개, 0.1개라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음,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이제 작게는 투자를 해보는 건, 그러니까 그걸 뭐 크게 해보는, 그러니까 크게 해볼 금액 자체가 한 개를 하는 건 너무 단위가 크니까 작게라도 투자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암호화폐를 투자를 해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요즘에 어떤 암호화폐가 투자에 대한 그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남들이 많이 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암호화폐 투자가 기본적으로 어떻든 세상이 그렇게 돈이 그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런 걸 너무 외면하는 거가 정말 정답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음. 뭐 조금 아주 잘게도 뭐 몇십만 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주식 투자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도 해보시는 건 나쁜 것 같으니까 지금 사느냐 안 사느냐는 이제 그런 여러분의 판단이신 거고요. 그거는 저는 뭐 그래 여러분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이신 것 같고 그건 잘 판단을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암호화폐를 뭐 투자해 보시는 건 저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조금 흐름 네네네네. 타서 그리고 투자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경험까지는 네네네.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네네네. 같은데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요즘에 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붐이 일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실제로 몸을 담가보지는 못했지만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그렇게 또 쪼개가지고라도 한번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요즘 진짜 붐이기는 한 것 같네요. 네네네네네. 저도 한번 트렌드를 따라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개인의 네, 개인의 그 판단으로 좀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피델리티와 그리고 블랙록 이렇게 세계에서 좀 가장 큰 투자은행들에 대해서 요즘 붐인 만큼 조금 더 깊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가면서 조금 더 역사도 함께 또 챙겨가시면 조금 더 판단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경계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계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네네.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와 본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